이어서 여러분 문제 한번 또 풀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뒤에 문 닫으시고요. 자, 보시니까 252페이지 여러분 47번 문제부터 또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47번 문제 별표시를 하시고요. 요약식 92에서 93페이지 참조고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은 소득세법상 양도세 1세대 1주택 고가주택 아니고요. 보유기한에 대한 내용 중 틀린 거 그랬습니다. 1번에 서울특별시에 소지하는 1주택을 양도하는 1세대가 해당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거주기한에 관계없이 비과세 받을 수 있다 그랬는데, 자, 여러분 이제 서울, 과천, 수도권 5대 신도시도 자, 거주기한 관계없다고 그랬죠? 그래서 2년만 보유하면 비과세입니다. 맞고요. 2번 보니까 거주 또는 보유 중에 소실득의 노후등으로 인해서 멸실돼서 재건축한 주택의 경우에, 자, 재건축한 주택의 경우에는 멸실된 주택의 보유기간, 공사기간, 재건축한 주택의 보유기간을 통산한다는데, 틀렸죠 여러분들? 소실득의 노후등으로 인한 경우는 악용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공사기간 통산하지 않습니다. 틀렸고, 5번 지문하고 또 비교해봐야죠. 보유하던 주택이 도정법에 의한 재개발, 재건축으로 완공된 경우에는 종전주택의 보유기간, 공사기간, 재개발, 재건축 후에 보유기간 다 어떻게 한다? 통산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3번 보시니까 같은 세대원으로서 세대원 간에 상속이 된 경우에 피상속인의 보유기간과 상속인의 보유기간을 통산해서 2년 보유 여부를 판단한다 그랬는데, 이 지문이 조금 불안하긴 합니다. 왜냐하면 같은 세대원, 세대원 간에 상속이 된 경우에는 자,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동일 세대원으로서 보유한 기간을 통산합니다. 그러니까 뭐 아버지가 주택을 산 지는 예를 들어서 한 3년이 되는데 아들이 그 같이 이제 아버지랑 같이 산 지는 같은 세대원으로 산 지는 1년밖에 안 됐다 그러면 1년만 통산하는 거예요, 원래.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아버지가 그 주택을 산 지는 3년,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아들이 상속받았을 때, 예? 자, 그때 동일 세대원으로서 이거는 이런 거예요. 갑이라는 자, 피상속인 돌아가신 분을 상속인, 이 피상속인이 이 주택을 취득한 것은 예를 들어서 3년이에요. 이게 3년인데, 근데 자, 상속 개시된 것은 이 시점이고, 원래는 자, 상속을 받았다 그러면 취득 시기는 상속 개시로부터 따지잖아요. 근데 만약에 상속 개시로부터 따지는 건데, 상속 개시에서 이번에 양도일까지 보유하는 예를 들어서 1년이에요. 근데 만약에 그 아버지가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이 주택을 취득한 지는 3년인데, 자,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동일 세대원으로서 같이 얘가 이제 아들이라고 하고 여기 전입해가지고 아버지랑 같이 이제 산 지는 예를 들어서 6개월밖에 안 돼요. 그러면은 여러분, 자, 상속 개시일 전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동일 세대원으로서 보유한 기간은 몇 개월이에요? 6개월. 그러니까 1년 6개월 이거예요. 만약에 이제 이러니까 요건 비과세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조금 불안한 지문이긴 하지만 어떻게간에 우리가 실전 같으면 당연히 이의 제기를 해야 되겠지만 뭐 지금은 그냥 그렇게 봅니다. 그런 의미라는 거.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동일 세대원으로서 보유한 기간을 통산합니다. 4번 장기 임대주택 외에 거주하는 1주택을 소유하는 1세대가 해당 거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자, 2년 이상 보유 및 2년 이상 거주하여 비과세 받을 수 있다. 그랬다고 그랬죠? 자, 장기 임대주택 특례 비과세 받으려면 거주택을 먼저 양도해야 되는데 1세대 양도를 보는데, 다만 비과세 받으려면 2년 보유기간 중에 자, 보유기간 및보다 2년은 거주해야 한다는 거. 그 다음에 48번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48번 문제 요거 1세대 1주택인데 2년 보유기한 자, 제한을 받지 않는 경우들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쭉 우리가 아까 요약집을 통해서 봤던 내용들입니다. 근데 그 5번 지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취득 후 1년간 거주한 주택을 사업상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함으로써 양도하는 경우에 이 사업상 형편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요. 4번 지문은 여러분 어떤 거냐면 4번 지문 한번 잠깐 보세요. 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한 주택 재건축 사업의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한 자가 그 사업 시행 기간 중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하다가 사업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으로 세대 전원이 이사하면서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이것도 보유기간 관계없는 건데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중요한 거 아니고요. 뭐 입주권에 대한 게 시험에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한번 보세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주택을 갖고 있었는데 재개발 벌어집니다. 집 다 때려부시고 이 사람이 임시로 살 집이 필요하니까 대체주택을 하나 취득했어요. 대체주택 취득해가지고 사업시행기간 동안에 이 주택에서 거주를 하죠. 그래서 이 주택에서 1년 이상을 거주하다가
자, 이제 요 신주택 완공이 되면 요 주택으로 나중에 이사 가겠죠? 자, 그랬을 때 얘기입니다. 그럴 때 이 임시로 살 집이라는 게 재개발, 재건축 사업 시행 기간 중 취득한 이 주택은 임시로 살 집이라는 게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1년 이상만 거주했다 그러면 2년 보유를 못 했어도 요거 비과세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요거 2년 보유를 못 했어요. 2년 보유를 못 했어도 요런 경우에는 자, 1년 이상 거주했다 그러면 요거 다른 또 무슨 추가적인 요건이 있긴 있지만 하여튼 요거 1세대 1주택으로 보고 자, 1세대 1주택으로 보고 그다음에 요거 입주권 받았을 거 아니에요? 나중에 입주권 받았을 건데 자, 그랬다 할지라도 요 1세대 1주택 양도로 보고 그다음에 요거 2년 미만 보유했어도 비과세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좀 복잡하죠? 별건 아니에요. 여튼 재개발, 재건축 사업 시행 기간 동안에 임시로 살 집 필요해서 주택 취득했다가 이거 이제 완공이 되면 이거 팔고 일로 이사 갈 때 2년 임시로 살 집이니까 2년 미만 보유가 전제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1년 이상만 거주했다 그러면 이거 비과세까지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예, 자, 그런 얘기 한번 보시면 되고요. 넘어갑니다. 자, 입주권에 대한 것은 뭐 안 나오고 있으니까 기본적인 개념만 알고 가시면 돼요. 50번 문제 보겠습니다. 요약집 92에서 93페이지 참조고, 자, 50번 문제 보니까요. 자, 소득세법상 국내에 소지하는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에 해당하지 않고 등기된 주택이고요. 양도한 경우로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경우가 아닌 것은 그랬습니다. 1번에 서울특별시에 소지하는 주택을 5년 동안 보유하고 보유한 중 1년 동안 거주한 후 양도한 경우 되어 있습니다. 자, 서울특별시에 소지하는 주택을 5년 동안 보유했어요. 그러면 1년 거주. 자, 거주기간 관계없이 비과세 받을 수 있죠, 여러분? 예. 2번 부산광역시에 소지하는 주택을 1년 동안 보유하고 양도한 경우로서. 그러니까 2년 보유를 못했네요. 양도일자로부터 1년 6개월 전에 세대 전원이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출국한 경우 출국연재 1주택을 보유하고요. 자, 그러면 요거 정당한 사유가 된다고 그랬죠. 2년 미만 보유에 대한. 자, 그래서 해외 이민의 경우. 자, 그래서 2년 미만 보유했어도 출국일 현재 1주택인지 꼭 확인하고 양도일로부터 1년 6개월 전에 출국했으니까 출국일로부터 몇 년 내? 2년 내 양도했다는 얘기죠. 반대속으로. 자, 그러니까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2년 미만 보유했어도. 3번 봅니다. 대전광역시에 소지하는 주택을 1년 동안 보유하고 6개월 동안 거주하던 중 양도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근무상형편으로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했을 때 요거 부득이한 사유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요거 취약, 질병에 의한 근무상형편 같은 부득이한 사유 양도할 때 꼭 확인해야 될 것은 1년 이상 거주했던 주택 요거 확인하라고 그랬죠? 예, 1년 이상 거주를 했어야 되는데 지금 이건 보니까 6개월 거주했죠? 그러니까 비과세 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에 1년 보유했고 1년 거주했었다 그러면 부득이한 사유 양도하고 다른 시군으로 주거 이전할 때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2년 미만 보유도 6개월 거주했으니까 비과세 받을 수 없어요. 항상 1년 이상 거주했는데 꼭 확인합니다. 3번 틀렸고 4번 광주광역시에 소지하는 주택을 1년 동안 보유하고 양도한 경우로서 양도일로부터 6개월 전에 2년 동안 해외 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용편으로 세대 전원이 출국했다. 자, 요것도 자, 정당한 사유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 1년밖에 보유 못했지만 자, 1년 이상 해외 거주하기 위해서 다른 해외로 근무상 형편으로 자, 세대 전원이 출국할 때 요거. 자, 그래서 출국일로부터 2년 내 양도한 거잖아요. 양도일로부터 6개월 전에 자, 이거 출국을 했으니까. 그죠, 여러분들? 비과세 받을 수 있고요. 5번 봅니다.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1년 전에 취득하여 양도한 경우. 그러니까 2년 미만 보유했죠? 자, 그렇지만 해당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로부터 해당 주택 양도일까지 거주기간 몇 년? 5년 이상이니까 이거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세대 전원이 거주한 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되고요. 자, 또 넘어갑니다. 51번 문제 보겠습니다. 51번 문제를 보시면 51번 문제 요약집 91페이지 참조고요. 다음은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1세대 1주택에 대한 특례 설명이 다 틀린 거 그랬습니다. 1번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에 따른 장기 임대주택과 그 밖의 1주택을 국내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정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해당 자 1주택, 고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국내에 1개 주택을 수요하는 것으로 봐서 비과세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그랬습니다. 자, 그랬죠, 여러분들? 장기 임대주택과 거주중인 1주택. 자, 얘기입니다. 근데 2번 봅니다. 동그라미 1의 경우에 거주기간이 몇 년 이상이 한다? 예? 2년 이상이 한다는 거. 3년 아니고. 예? 아까 장기 임대주택에서 거주택은 먼저 한 다음에 1세대 양도로 보는데 비과세 받으려면 몇 년, 보유한 중에 몇 년 거주? 2년 거주해야 한다. 그래서 3년 틀렸습니다. 거주기간 2년이고.
자, 3번 위 일의 경우에는 양도일륜제 장기 임대주택을 임대주택법에 따라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고 있어야 되고요. 자, 그래서 2번이 틀렸습니다. 52번 문제도 52번 문제는 입주권에 대한 건데 말 그대로 이제 이게 복잡해 가지고 사실은 뭐 문제가 있긴 있지만 연락에 강의를 했더니 한 입주권과 관련한 얘기 2006년도부터 해가지고 입주권 관련한 요 규정들이 이제 들어오고 나서 2006년도부터 연락이 지금까지 강의를 몇 년 동안 2006년도부터 해가지고 한 3, 4년은 연락이 강의를 했어요. 나올 줄 알고 입주권에 대한 거 신설이 되고 그랬더니 안 나와. 그래가지고 2006년도 보니까 지금 몇 년이에요 지금? 2016년이잖아. 안 나왔단 말이지. 그래 근 10년 동안. 그래서 안 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근데 하여튼 기본적인 취지만 알고 자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뭐 하여튼 넘어가겠습니다. 52번 문제. 그래서 그 52번 문제 하여튼 뭐 넘어갑니다. 52번 문제 잠깐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그러면 그 1세대 1주택자의 그 주택이 조합원 입주권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해당 조합원 입주권을 양도한 경우 대체 주택을 주택에 거주하다가 재건축 주택 완공 후 대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건데 1번 국내에 1주택을 수요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주택 재건축 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해서 사업 시행 인가일 이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2년 이상 거주로 되는데 1년 이상 거주하고 양도하는 때만 이를 1세대로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는데 여러분요. 하여튼 거주 입주권과 관련해서 거주 나오면 여기 보세요. 지금 이 얘기예요, 이거. 사업 시행 기간 동안에 대체 주택 했을 때 요거 무조건 거주 나오면 몇 년 거주? 1년 이상 거주입니다. 여러분. 거주는 무조건 1년이에요. 거주가. 여기서는. 그러니까 아까 51번 문제에서 장기 임대주택 특례에서 거주는 몇 년 거주해야 돼? 2년 거주. 근데 입주권과 관련해서 거주 나오면 1년 이상 거주입니다. 그래서 요거 한번 보시고요. 동그라미 2번 일의 경우에 재건축 주택이 완공되기 전 또는 완공된 후 2년 내 대체 주택을 양도해야 되고 뭐 이런 부수적인 요건들이 들어가요. 3번 위 일의 경우에 재건축 주택이 완공된 후 2년 내 재건축 주택으로 세대 전원이 이사해서 몇 년 이상 거주해야 돼? 이 주택에서 신주택에서 몇 년 거주? 1년을 거주해야 되고요. 그래서 거주 나오면 입주권 관련해서는 거주 나오면 다 몇 년 내? 자, 몇 년 거주해야 돼? 1년 거주. 한번 살짝 보고 그냥 넘어가시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4번, 5번은 또 좀 다른 얘기인데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54번하고 여러분 그 55번 문제 있잖아요. 그 54번하고 55번 문제는 54번하고 55번 문제는 요거는 이제 1세 주택과 관련해서 그 겸용주택 내용인데 계산 문제가 이미 시험에 나왔어요. 55번 문제. 여기 나왔단 말이죠. 비과세 과세면적 구하는 게 이미 시험에 나왔어요. 그래서 작년에 나왔기 때문에 또 이거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냥 서술형으로만 양도세 겸용주택 나오면 부등호 주택이 클 때만 전부주택이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작거나 같으면 주거분만 주택이고 요거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겸용주택과 관련한 거 종합적인 또 재산세하고 비교해서 그런 내용들은 다시 한번 이제 우리 베스트 오브 베스트 9월 달에 특강할 때 또 쫙 정리가 돼 있어요. 그때 한번 쫙 비교해서 다시 한번 보면 되겠고요. 그래서 55번 문제 통과합니다. 56번 문제를 봅니다. 별표시 하시고요. 다음은 소득세법상 양도세가 비과세되는 1세 주택에 대한 내용이 다 틀린 거 그랬습니다. 1번에 1세대가 양도를 현재 국내 1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한 경우 원칙으로 양도세는 뭐다? 비과세입니다. 2번 양도당 시 실지 거래가액이 9억 원 초과하는 주택은 비과세권을 충족하더라도 9억 초과 부분에 대해서는 비과세를 배제합니다. 고가주택. 1세주택 비과세권 갖췄을 때 이따 또 설명되겠지만 고가주택은 비과세 배제되고요. 9억 초과액 부분은 9억까지는 비과세고. 3번 미등기 양도 자산에 대해서는 원칙으로 비과세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미등기 양도는 비과세 감면 다 배제죠. 예. 4번 양도일륜제 2주택이 된 경우라도 일정한 경우에 1주택으로 보는 특례 아까 봤죠? 주거유전을 목적한 일시적 1세대 주택 그 다음에 혼인화무 있는 1세대 주택 이런 것들 쭉 봤습니다. 5번 요약집 89페이지 참조고요.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주택을 매매하는 거래 당사자가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을 실지 거래가액과 다르게 적은 경우에 비과세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았을 경우에 양도세 산출세액과 매매계약서에 적은 거래가액 그리고 실거래가의 차액 중에서 둘 중 어떤 거? 적은 것 꼭 기억하라고 그랬죠? 허위계약서 약성 나오면 적은 금액을 비과세 받았거나 받을 세액에서 어떻게 한다? 뺍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적은 거
뺀다. 요거 꼭 기억합니다. 57번 문제가 이제 요 규정 허위계약서성과 관련한 내용이 신설이 되고서 그 해에 바로 이렇게 사례 문제로 기출이 됐습니다. 57번 문제. 그래서 요 해에 이렇게 문제가 나왔는데 또 똑같이 안 나오겠죠, 뭐. 근데 이렇게 문제가 나왔을 때, 자, 요게 책형에 따라 틀리지만 80번 문제. 우리가 1번부터 2차 과목은 1번부터 40번까지는 중개사법. 그 다음에 41번 문제부터 이제 64번까지는 공시법, 그 다음에 65번부터 80번까지는 이제 세법이고 문제가, 그 다음에 81번부터 이제 쭉, 자, 120번 문제까지 해가지고 이제 공법이 문제가 구성되어 있잖아요. 실전에서 보면. 그럴 때, 요 세법 문제, 요 문제가 어떤 수강생분이 중개사법을 제가 항상 이제 다음에 그 9, 10월 과정 들어가면 강조를 드리겠지만 항상 2차 과목은 공법에 아무리 자신감이 있어도 어떤 것부터 풀으라고 그랬습니까? 중개사법부터 풀으라고 그랬습니다. 항상. 2차 과목은 중개사법에서 고득점을 못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세법 때문에 뭐 공시법 때문에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공법 때문에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과락나면 모르겠지만 과락 아니면 떨어지는 게 아니고 중개사법 못해 떨어진 거죠. 그래서 중개사법, 공법을 잘하더라도 항상 중개사법에 온전한 정신일 때 잘 집중해가지고 중개사법을 잘 풀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설렁설렁 막 풀면은 어떤 해에는 문제 지저분하게 나오는 해에는 중개사법을 망합니다. 그래서 잘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작년에는 무난하게 중개사법이 나왔는데 재작년인가는 또 중개사법이 또 까다롭게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중개사법 점수가 안 나오고 막 그랬는데 하여튼 그 온전한 정신으로 중개사법을 신중하게 풀고 그 다음에 이제 공시법 풀고 그 다음에 세법 풀 때 정도 되면 저 정신이 혼미해지면서 이제 사람들이 정신이 혼미해지면서 공법도 빨리 풀어야 한다는 막 부담감이 있다 보니까 세법을 설렁설렁 푸는데 안 돼요, 여러분들. 세법은 지문도 실전에서는 압축돼서 나오고 지문 긴 거는 조금 길게 보이는 것은 몇 개 안 돼요. 몇 문제 안 되고 나머지는 다 압축돼서 나오고 그래서 신중하게 풀어서 세법을 점수를 잘 맞춰야죠. 자, 그런데 어떤 수강생이 이제 풀고 막 공법 풀려고 이제 마음이 급해져 있는데 80번 문제 요 마지막에 요 문제가 딱 나왔어요. 사례 문제가. 그러니까 풀고 싶은 마음이 없어지죠? 빨리 공법 풀어야 되는데 계산 사례 문제가 나왔으니까 57번 문제가 이 문제가 그러니까 빨리 넘어가려고 딱 했는데 포기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딱 보니까 얼핏 보니까 허위계약서 작성 이게 딱 이런 것이 자 눈치가 이제 자 온단 말이죠. 신호가. 그래서 한번 보세요.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비과세상인 일실택을 고자 갑이 특수한 게 없는 을에게 보기와 같이 양도한 경우 양도세 비과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 비과세 받을 세에서 뺄 금액은 얼마인가. 그리고 매매계약 체결일 읽어보시고 필요 없고 매매계약서 생긴 거래가액이 3억 5천 양도시 시가의 실거래가액이 3억 원. 딱 보니까 업계약서 썼다는 얘기죠. 딱 보는 순간 이 수강생이 제 음성이 저 합격생이 실제로 얘기한 거예요. 제가 한번 얘기 드렸죠. 제 음성이 딱 들리면서 허위계약서 작성했을 때 적은 금액 이거 했던 게 딱 떠오르더래요. 그래서 3억 5천, 3억 원, 3천만 원. 딱 보니까 어떤 게 제일 적어요? 3천만 원. 그래서 4번을 찍고 넘어갔는데 맞췄죠, 여러분 이 수강생? 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원래는 자 어떻게 한 거냐면 허위계약서 작성했을 때는 매매계약서에 적은 거래가액과 실거래가액의 차액이요. 얼마요? 5천만 원. 이 차액과 갑의 주택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계산한 산출세액 3천만 원하고 비교해서 둘 중 어떤 거? 적은 금액을 비과세 받을 세에서 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3천만 원으로 과세한다는 얘기인데 자 그래서 원래는 5천만 원과 3천만 원 비교해가지고 3천만 원을 선택해서 했는데 이 수강생은 그냥 적은 거 그거만 생각이 나니까 3억 5천, 3억 원, 3천만 원 이렇게 해서 3천만 원 찍었는데 맞출 만한 자격 있는 수강생이죠? 수업 시간에 제 음성이 들렸잖아요. 적은 거. 그래서 맞춘 수강생. 여러분께서 이거는 이제 나온다 그러면 서술형으로 56번 문제처럼 5번 지문처럼 서술형으로 나오거나 이렇게 바꾸거나 아니면 가로넣기로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계산 문제로는 또 출제 가능성이 낮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 이거 적은 거 기억하고 뺀다 이런 거. 다른 건 아니고 토지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매매하는 거래당사자가 허위계약서 작성했을 때 이거 기억하면 됩니다. 58번 문제도 반복되는 얘기고 약식 89페이지 허위계약서 작성과 관련한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도 한번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여러분이 한번 풀어보세요. 그래서 비과세 금액에서 제외되는 금액은 얼마냐 그러는데 실제 양도가액 5억, 산출세액 1억이고 자, 그 다음에 계약서상의 양도가액 8억이고 산출세액이 2억이고 자, 그러니까 이거 실제 거래한 가액은 5억인데 계약서상으로 적은 가액은 8억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업계약서 썼다는 얘기죠? 허위계약서 작성했을 때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 비과세, 자, 비과세 안 해준다고 양도세 계산은 산출세액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1억 원이 되겠죠? 비과세 안 해준다고 실거래가로 양도세 계산할 때 실지거래가로 양도세 계산은 산출세액 1억 원. 요거하고 매매계약서에 적은 거래가액과 실거래가액의 차액이요. 실지양도가액 5억. 계약서에 적은 양도가액이 8억. 그 차액이 얼마입니까? 3억. 요거하고 산출세액 1억하고 비교하는 겁니다. 어떤 거 해야 돼? 어떤 걸 선택해야 돼? 적은 거. 그래서 1억 원. 이것이 답이 됩니다. 이런 거예요. 뭐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시고 60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60번 문제를 보시면 자, 요약집 90 별표시 하시고 요약집 94페이지 참조고요. 고가주택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약집을 잠깐 94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요약집 94페이지 보시니까 자, 요약집 94페이지를 한번 봅니다. 보시니까요. 자, 고가주택 나왔는데 주택의 종류, 기준시가, 면적, 시설 관계없이 실지 양도한가액의 실거래가를 얼마? 9억 원 초과하는 주택이 고가주택입니다. 그래서 실지 양도한가액 9억 초과. 자, 종류, 주택의 종류, 단독이든 공동이든 기준가, 면적 관계없습니다. 2번 고가주택을 적용함에 있어서 겸용주택의 주택으로 보는 부분에 자, 해당하는 실거래가액을 포함한다 그랬는데 어떤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자면 여러분 보세요. 우리 겸용주택 있잖아요. 주거면적이 60, 주거면적이 60제곱미터고 주거 2의 면적이 40제곱미터예요. 자, 그러면 보세요. 그러면 주거면적이 60, 주거 2의 면적이 40제곱미터입니다. 그러면 주택면적이 크죠?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자, 전부주택이죠? 그래서 전부주택으로 봐서 비과세되는 건물 면적은 토지는 일단 빼고 비과세는 건물 면적은 100제곱미터 전부 비과세죠? 이럴 때 이게 고가주택이냐를 판단할 때는 자, 주택으로 보는 부분의 가격도 포함한다. 그 말은 자, 요 주택 면적의 가격이 예를 들어서 6억 그리고 주택 2의 면적의 가격이 4억이었어요. 그러면 이게 고가주택이냐를 판단할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주택으로 보는 부분의 가격도 포함하니까 요거 얼마예요? 10억. 이렇게 해서 얘는 실거래가 9억 초과했으니까 이 주택은 고가주택이 됩니다. 예? 여러분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 자, 그 다음에 그런 얘기고 15번 테마 보겠습니다. 고가주택에 있는 양도세 과세 입장. 자, 역시 중요하죠. 별표 2개 썼고 1번 1세대 1주택 비과세권 충족한 경우에도 비과세는 배제합니다. 즉 고가주택의 실지 양도한가액 9억 초과액 부분에 대해서는 1세대 1주택 비과세권을 갖췄다 하더라도 자, 과세상이 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항상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것이 고가주택 그러면 여기 보세요. 자, 고가주택이다. 어떤 주택이 1세대 1주택인데 예를 들어서 2년 이상 보유했습니다. 3년을 보유했다고 칠게요. 예. 자, 3년을 보유했습니다. 그래서 3년을 보유했고, 그 다음에 또, 요거, 양도가액, 실지 양도한 가액이 만약에 실지 양도한 가액이 10억 원. 그 다음에 취득가액 등 기타 필요경비는 예를 들어서 8억 원입니다. 그랬을 때, 고가주택 그러면 보세요. 고가주택이다 그러면 실거래가액으로 9억 원을 기준으로 했잖아요. 그래서 9억 원 초과하는 게 고가주택이잖아요. 9억 초과했어요. 그러면 비과세권을 충족했을 때, 자, 9억 초과액 부분은 과세를 합니다. 고가주택은 비과세 배제고. 근데 9억까지는 고가주택이 아니잖아요. 그죠? 9억 초과하는 게 고가주택이고. 그러니까 비과세권을 충족했을 때 고가주택 9억까지는 비과세를 해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 여기서 지문에서 자, 비과세권을 갖춘 고가주택의 경우는 전체를 과세하는 게 아니라 9억 초과액 부분만 과세한다. 맞죠, 여러분들? 지금. 근데 그래서 9억까지는 비과세이기 때문에 양도 차익을 계산할 때 전체 과세하는 게 아니고 9억까지 비과세하는 걸 빼기 위해서 안분해서 이제 계산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 안분 계산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안분 계산하는데 2번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 계산 비과세권을 1세주택 비과세권을 충족한 고가주택은 양도차익 계산 어떻게 하느냐 총 양도차익 양도가액에서 필요비를 뺀 총 양도차익 곱하기 양도가액분의 양도가액 마이너스 9억 원 이렇게 합니다. 9억 원을 왜 빼준다고요? 9억까지는 비과세되니까. 자, 안분합니다. 근데 3번 보세요. 3번 자 지난 수강까지 잘 안 배웠는데 오늘 봅니다. 고가주택에 대한 장기 보유특별공제 계산 1세대 주택 비과세권을 충족했을 때 고가주택이요. 자, 동그라미 1번처럼 원래는 고가주택의 장기 보유동제 계산도 안분 계산해요. 자, 일반적인 장기 보유동제액을 구한 다음에 양도가액분의 양도가액 마이너스 9억 원 이걸 곱해요. 근데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복잡하게. 자, 이 동그라미 2번처럼 항상 우리 이제 계산합니다. 고가주택의 장기 보유동제는 자, 안분 계산에 수고한 고가주택의 양도차익에다가요. 바로 그냥 장기 보유동제 공제율 곱해주면 돼요. 장기 보유동제 공제율은 우리 1세대 1주택 비과세권을 충족한 고가주택의 자, 장기 보유동제 계산은 어떻게 하느냐? 우리 장기 보유별공제 보유연수에 8%씩 적용했잖아요. 고가주택 같은 애들.
자, 그래서 3년 이상 4년 미만이면 83, 24, 24%. 10년 이상이면 80%까지 공제하잖아요. 일반적인 경우 장기 보유통제는 우리 다음 시간에 보겠지만, 자, 보유연수의 3% 적용해서 처음에 시작은 물론 3년 이상 4년 미만이면 10%부터 해서 그 다음에 3%씩 적용해서 10년 이상이면 몇 프로? 30%까지. 일반적인 장기 보유통제는 10%부터 30%까지 공제를 하는데, 자, 고가주택의 경우 장기 보유통제는 24%, 1세대 1주택인 고가주택의 장기보유통제는 24%부터 80%까지 확대 적용합니다. 자, 그래서 이걸 바로 곱해주면 돼요. 그 다음에 비과세권을 갖추는 고가주택의 양도차익과 장기 보유통제는 일반 주택과 달리 안분 계산합니다. 근데 양도소 기본공제나 세율은 고가주택이라서 세금 안 달라지고 똑같습니다. 일반 주택과. 자, 그런 얘기. 다가구주택은 자, 봅니다. 가구별로 분양하지 않고 당해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 단위로 양도할 때는 이를 어떻게 한다? 단독주택, 하나의 주택으로 봅니다. 자, 이번 단독주택으로 보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그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봐서 고가주택, 실거래가 9억 초과하는지를 따집니다. 내가 9가구가 거주하고 있는 다가구주택을 통째로 하나의 단위로 매매해, 그러면 고가주택 여부는 전체를 양도한 가격을 실거래가 9억 초과했는지로 따진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네, 그러면 문제를 일단 한번 풀면서 자, 저 식의 의미도 또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60번 문제 요약식 94페이지 참조고요. 요약식 94페이지 참조고 60번 문제 봅니다. 다음 현행 고가주택을 양도한 경우로서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고가주택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거 그랬습니다. 1번에 양도소득세에서 고가주택이란 면적 기준에 관계없이 자, 주택과 그에 따른 토지 양도 당시 실거래가 합계액이 얼마? 9억 원을 초과하는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을 말하고요. 그죠? 2번 겸용주택을 우리 고가주택 부동산 임대업에서 일개 소유하는 자의 주택 임대소득 비과세 배제된 그때 고가주택은 어떤 거였어요? 기준시가 9억 초과하는 주택이었고, 예? 과세기간 종료는 이제 기준시가 9억 초과하는 주택이었고, 고가주택이. 부동산 임대업에서 일개 소유하는 자의 주택 임대소득 비과세 배제되는 고가주택은 자, 기준시가 9억 초과하고, 양도세에서 뭐라고요? 실거래가 9억 초과하는 주택이고. 2번 겸용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주거 면적이 주거 이해 면적, 건물 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건물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봐서 고가주택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예? 그죠? 그래서 그 주택 이해 면적의 가격도 포함해서 고가주택 여부를 판정하고요. 3번 1세대 1주택으로서 10년 이상 보유한 고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장기 보유통제로 양도차익의 80%가 적용된다. 그렇죠, 여러분들? 우리 또 다음 시간에 또 봅니다. 자, 1세대 1주택으로인 고가주택의 경우는 장기 보유통제 보유세 8%씩 적용해서 왕창 해줍니다. 80%까지. 그 다음에 4번 단독주택으로 보는 다가주택의 경우는 그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봐서 고가주택 여부를 판단한다. 그렇죠, 여러분들? 네. 그 다음에 5번 1세대가 1주택인 고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에도 9억 초과 부분에 대해서만 양도세 과세한다. 아니죠, 여러분들? 예? 비과세 요건을 못 갖추면 전체 과세하는 거지. 자, 여기 봅니다.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 1세대이고 3년 보유했어요. 비과세 요건 갖췄어요. 양도가액이 10억이고 필요비가 8억입니다. 그러면 양도차익 계산할 때 어떻게 하느냐? 자, 총 양도차익. 양도가액에서 필요비를 뺀 총 양도차익 2억 곱하기 양도가액분의 양도가액 마이너스 9억 원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요거 1이니까 2억의 10분의 1이니까 얼마? 2천만 원. 2억의 10분의 1이니까 2천만 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고가주택의 양도차익을 구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서 비과세권을 만약에 못 갖췄어요. 이게 1년이에요. 그럴 때 요 똑같은 사례에서 양도 자 차익은 얼마냐 그러면 얼마예요? 비과세권을 못 갖추면 전체 과세하는 거잖아요. 지금 비과세권을 못 갖추면 전체 과세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 양도차익은 얼마예요? 2억. 양도가 필요비를 뺀 2억. 예? 안분 계산 안 하는 전체 과세하니까 자 9억까지 비과세권 안 빼니까 그냥 2억이고. 그러면 요거 다시요. 비과세 요건을 갖췄다. 예? 2년 이상 보유했다. 그러면 자 9억까지 비과세한 걸 빼기 위해서 이렇게 총 양도차익 곱하기 양도가액분의 양도가 마이너스 9억은 안분 계산.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고가주택 문제 나왔을 때 무조건 안분 계산하면 안 되고 비과세권을 갖췄는지 안 갖췄는지를 잘 보셔야 되겠죠? 자, 그 얘기입니다. 비과세권을 못 갖추면 양도차익은 자 전체 과세하니까 2억. 비과세권을 비과세권을 못 갖췄을 때는 근데 비과세권을 갖추면 자 안분 계산 이렇게. 아셨죠, 여러분? 이렇게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 60번 문제는 5번 틀렸습니다. 비과세권을 못 갖추는 경우에도 9억 초과 부분만 과세가 아니에요. 전체 과세합니다. 61번 문제로 갑니다. 61번 문제를 보시니까 다음 보기는
1세대 거주자가 1세일 때 비과세권을 충족한 고가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박스 안에 보니까요. 양도를 현재 국내 소재에 등기된 1세일태로서 5년 보유한 주택입니다. 자, 비과세권 갖췄다는 얘기죠? 양도가격이 실거래가로 10억이에요. 그러면 별다른 말이 없어도 고가주택이라는 얘기죠? 예? 실거래가 꼭 초과했으니까 고가주택이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필요경비는 6억이고 해당 과세기간 중에 다른 양도재산은 없다고 했습니다. 자, 그랬을 때 문제 1번 보니까 비과세가 가능하다는데 비과세 가능해요? 아닙니다. 고가주택이니까 비과세 해줘야 안 해줘요? 안 해준다. 비과세 배제됩니다. 비과세 가능 그러니까 틀렸어요. 고가주택이니까 과세입니다. 양도차익은 4억이라고 했는데 비과세권을 충족한 고가주택의 양도차익 계산 해봐야죠. 그러면 자 여기 봅니다. 그러면 총 양도차익 얼마입니까? 총 양도차익 실제 양도한 가격에서 필요비 빼니까 10억에서 6억 빼니까 총 양도차익 얼마예요? 4억 곱하기 양도가액분의 양도가액 마이너스 9억 원. 그죠? 이거죠? 네, 자 그러니까 1이니까 4억에 10분의 1이니까 얼마입니까? 4천만 원이지. 4천만 원. 그래서 양도차익은 지금 얼마가 돼야 돼? 4천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4억이 나오니까 틀렸죠 여러분? 양도소득금액 계산합니다. 양도소득금액 계산하는데 양도소득금액. 그럼 양도소득금액은 양도소득세 우리 갑필, 차, 장 다음 주에 또 본격적으로 배우겠지만 대충 배웠잖아요. 갑필, 차, 장, 자, 소, 장기보유병제 해서 양도소득금액 구합니다. 갑필, 차, 장, 소잖아요. 그럴 때 이 비과세권을 충족한 고가주택의 장기보유등재 계산은 여기 보세요. 자, 아까처럼 뭐 일반적인 장기부 등재 곱하기 양도가액분의 양반에서 구한 원래 이렇게 돼 있는데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안분 계산에서 구한 이 양도 차익에다가요. 바로 그냥 4천만 원에다가 장기부채 공제를 적용하면 돼요. 자, 양도세 과세는 1세일택인 고가주택은 공제율은 8%씩 적용하잖아요. 몇 년 보유했어요 지금? 5년. 8호 40. 8호 40이죠. 40% 장기부채 공제를 적용해요. 그러면 4천만 원이 40%니까 4, 4, 16. 1,600만 원인가요? 예? 그렇잖아요. 1,600만 원. 자, 1,600만 원이 장기 보유등재액입니다. 그러면 양도소득 금액은 얼마냐? 자, 안분 계산에서 구한 이 양도 차익 4천에서 1,600 빼니까 장기부채액 빼니까 얼마입니까? 예? 2천 얼마? 400만 원 되지. 2,400만 원이 됩니다. 2,400만 원. 여기서 기본공제 얼마예요? 250억. 고가주택이라서 기본공제 안 해주는 거 아니잖아요. 똑같아요. 기본공제 250만 원 합니다. 그러면 양도소득 과세표준액은 2,400에서 250 빼니까 2,000 얼마입니까? 150만 원인가요? 이렇게 해서 과세표준 구합니다. 자, 그러면 문제 보겠습니다. 양도소득 금액은 2,400만 원. 맞죠, 여러분들? 예. 그 다음에 과세표준은 2,400이 아니라 2,150만 원 돼야 되고, 세율은 60%가 아니라 세율은, 여러분요, 자, 세율은 1년 이상을 보유했잖아요. 자, 주택이잖아요, 주택. 주택은 1년 이상만 보여도 뭐예요? 6에서 38% 적용합니다. 6에서 38% 적용합니다. 자, 고가주택이라 가지고 뭐 양도세 세율을 막 지멋대로 중과하는 거 아니에요. 세율 똑같다고 그랬잖아요. 기본공제랑 세율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1년 이상 보유했으니까 세율은 뭐 적용한다? 6에서 38% 적용합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됩니다. 됐죠, 여러분들? 그 다음에 62번 문제하고 63번 문제, 자, 대토하는 농지 양도세 감면과 8년 재청 자격농지 양도세 감면은 시험에 출제 가능성 극히 낮아요. 근데 여태까지 요약집엔 옛날엔 다 있었는데 지금 다 빼버려서 없고요. 그리고 오늘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오늘 한번 합니다. 그래서 문제풀이 과정에서 제가 이렇게 한 번씩 슬쩍 하는 것들이 있는데 거의 안 나옵니다. 이렇게 제가 출제 가능성이 낮고 가끔씩 이렇게 면피용으로 슬쩍 이렇게 한번 하는 것들, 혹시나 해서 한번 하는 것들, 지금 하는 것들은 그 시험에 거의 안 나옵니다. 근데 다만 가끔 나올 때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 면피용으로 슬쩍 강의한 걸. 수강생들이 대단한 게 뭐냐면, 근데 그거를 내가 어떻게 안 가르쳐 준 건데 어떻게 맞췄냐고 그랬더니, 옛날에 그때 강의했는데요. 와, 딱 한 번 이렇게 그냥 슬쩍 한 번 하고 지나갔는데 이걸 어떻게 귀에 못이 박히도록 얘기해도 사람들 대부분 막 틀리고 그러는데 이런 거 그냥 한 번 했는데도 이거 맞추고 그냥 그러더라고요. 자, 이거 같은 출제 가능성 낮은데 편하게 한번 봅니다, 여러분들. 교양 삼아서 우리 대토라든가 자격농지 이런 거는 알고 있으면 좋아요. 그냥 편하게 교양 삼아서 한번 봅니다. 오늘이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자, 62번 문제 한번 볼게요. 저녁반 같은 데서는 안 해요. 저녁반이라든가 주 5일째 수업하거나 저녁반에서는 이 강의가 안 하고 지나갑니다. 여기 동영상 촬영하니까 약 한 번 정도 여러분들은 오전반이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농지 대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그랬습니다. 이거요,
어떤 거냐면 우리 일정한 농지 대토로 인한 소득 양도세 감면은 대토 요건이 이래요.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 대토 요건이 종전 농지에서요. 종전 농지 요거요. 종전 농지에서 대토할 때 종전 농지에서 4년 작용했어야 돼요. 그리고 새로운 농지, 신농지 있죠? 새로운 농지 취득해가지고 여기서 역시 4년 작용했어야 돼요. 자, 이게 3년이었다가 이게 진짜 바뀌었어요. 진짜 재작년에. 작년에 참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4년 작용하고 4년 작용해야 되고요. 자, 종전 농지 취득 후, 신농지 취득 후, 자, 1년 내에, 자, 종전 농지를 양도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신농지 취득 후, 화살표가 이렇게 돼버렸냐. 신농지 취득 후, 자, 1년 내에 종전 농지를 양도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종전 농지 양도일로부터 신농지는 1년 내 취득을 해야 돼요. 그래서 1년 내 신농지를, 자, 종전 농지 양도일로부터 1년 내에, 자, 신농지를 취득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보세요. 4년 작용, 1년 내 취득, 1년 내 양도예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자, 그리고 여기 또 악용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또 요건이 하나가 있는데 일단 요 1번 지문부터 한번 볼게요. 4년 이상 종전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 농지 양도일로부터 자, 몇 년 내 다른 농지를 취득했어야 돼요? 1년 내. 자, 4년, 1년 내 취득, 1년 내 양도예요. 1년 이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해서 4년 이상 새로운 농지 소지에 거주 경작해 하는 경우. 자, 4년, 1년 내 취득, 1년 내 양도인데, 그래서 1년 내 취득해야 되고, 2번 지문 봅니다. 4년 이상 종전 농지 소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새로운 농지 취득으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운 농지 취득한 농지를 4년 이상 새로운 농지에서 거주 경작해 한다. 자, 그러니까 1번, 2번 지문 보니까 다시 보세요. 혹시 모르니까 그냥 한 번만 오늘 합니다. 4년, 1년 내 취득, 1년 내 양도. 리듬을 타면서 다 같이 에브리바디 시작. 4년, 1년 내 취득, 1년 내 양도. 아셨죠? 이렇게 4년, 1년 내 취득, 1년 내 양도. 이거고. 그 다음에 3번을 봅니다. 새로 취득한 농지 면적이요. 종전 농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인 경우. 그래서 이해야 돼요. 그래서 새로 취득한 농지 면적, 면자의 동그라미, 양도하는 농지 면적의 2분의 1, 이자의 동그라미요. 그 다음에 새로 취득한 농지 가액이 종전 농지 가액의 3분의 1 이상인 경우여야 돼요. 그래서 새로 취득한 농지 가액, 가짜의 동그라미, 농지 가액의 3분의 1, 3의 동그라미요. 그러니까 면이 가삼이요. 면이 가삼. 자, 면적은 면 2. 그래서 면 2분의 1 이상. 면이. 가액은 요거 3분의 1 이상이어야 돼요. 그래서 가삼. 그래서 면이 가삼. 여러분 봅니다. 요게 대토의 요건이에요. 핵심. 4년, 1년 내 취득, 1년 내 양도, 면이 가삼. 에브리바디 다 같이요. 시작. 4년, 1년 내 취득, 1년 내 양도, 면이 가삼. 면이 가삼. 됐습니다. 그리고 자, 5번 지문이 있잖아요. 이게 이제 개정 내용이에요. 올해 2016년 개정세법 내용이에요. 농지를 대토한 경우 양도세 자, 종합한도에 적용을 받아서 1년간 1억 원을 한도로 감면합니다. 그래서 이게 2억 원이었다가 1억 원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올해 양도세는 감면할 때 그 감면 한도 금액이 전부 다 1억 원으로 통일이 됐어요. 그래서 1억 원 한도로 감면한다. 그래서 이 얘기 한번 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양도세 대토의 경우에 양도세 산출세를 계산했더니 만약에 8천만 원이에요. 그러면 자, 8천만 원이면 1년 동안에 자, 더 감면받은 게 없으면은 무조건 요거 1년 동안에 8천만 원이니까 1억 원 한도에서 감면해 주니까 무조건 양도세 감면이죠? 100% 감면. 안 됩니다. 근데 내가 양도세 산출세액이 1억 2천만 원 계산됐어요. 그러면 1억 원까지는 감면이고 2천만 원에 대해서 양도세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야 되는 거고.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네, 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1년 내에 얼마 한도? 1억 원 한도로 감면합니다. 2억 원으로 바꿀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한번 보시고 올해 개정세법 내용이니까 눈여겨봅니다. 그 다음에 63번 문제는 8년 제촌 장롱지 양도세 감면인데요. 이것도 이제 한번 편하게 한번 보는데요. 양도일 현재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농지에 대고
2번 농지 보유기간 동안 8년 이상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양도일륜제는 농지 소재에 거주하지 않은 경우에도 감면 대상이 돼요. 8년 작용했었다 요건을 갖추면 지금 양도일륜제는 내가 농사 안 짓고 떠나왔어도 괜찮아요. 자, 참고적으로 봅니다. 3번 작용기간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일까지 사이에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으면 되고 양도일 현재 작용하고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4번 상속받은 농지를 상속인이 1년 이상 작용하는 경우에 피상속인의 경작기간, 자,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경작한 기간 포함해서요, 상속인의 경작기간에 포함해서 몇 년? 8년 이상 작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상속받은 농지를 상속인이 내가 농사짓는 농민이어가지고 1년 이상 작용하고 있을 때는 피상속인의 경작기간도 포함하여 부모님의 경작기간 통산합니다. 자, 가로 안에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경작기간 포함되는데 아버지 직업이 시골에서 농부면 엄마의 직업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농부예요. 여러분, 그 한번 얘기했잖아요. 아버지가 밭에 아침에 일하러 새벽같이 나가시는데 엄마는 시골에서 여보 잘 다녀와요. 농사 잘 짓고 그런 다음에 집에서 살림하면서 꽃꽂이하고 집에서 엄마 집에서 있어요. 예? 아버지 나갈 때 같이 나가지 엄마도. 여러분, 자, 그래서 당연히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경작기간도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1년 이상 내가 농사 짓는 농민일 때는 부모님의 작용기간 통산해요. 교양 삼아서 알아두세요. 근데 5번 같은 게 이제 여기 지금 도시에 사는 사람들 잘 들어보세요. 상속받은 농지를 상속인이 경작한 사실이 없을 때는요, 상속일로부터 2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알려드리면 3년 내요. 3년입니다. 틀렸어요. 3년 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만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상속인의 경작기간으로 인정한다. 그러니까 여러분요, 부모님이 시골에서 여러분 여기서 도시에서 직장다니는 생활하고 있는데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도시에서 직장 생활하고 있어요. 여러분 농사 안 지어요. 근데 부모님이 자 시골에서 농사 지어서 8년 자격 요건을 갖춘 농지를 여러분이 상속받았을 때는 자 양도세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몇 년 양도해야 돼? 상속 개시로부터 3년 내 그 농지를 양도해야만 피상속인의 자격기간을 내가 통산할 수 있기 때문에 나한테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통산할 수 있기 때문에 감면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농사 안 짓는 여러분들은 자 만약에 시골에 있는 부모님 농지에 상속받았을 때 몇 년 내 팔아야 한다? 3년 내 팔아야지 자 세금을 절세할 수 있고요. 네, 자 그런 얘기 한번 보고요.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64번 문제에서는 8년 이상 자격농지 양도세 감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라는데요. 편하게 교양 삼아서 보라고 그랬어요. 뭐 문제 체크할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들. 예. 감면 대상 거주자에는 8년 제청 양농지에서 감면 대상 거주자에는 농지가 소지하는 시군구 또는 연접한 시군구 아니더라도요. 농지 소재지로부터 이 통작거리가 여기에 이제 작년에 개정이 된 거예요. 통작거리가 여기에 30km로 바뀌었어요. 여기에 자 20km에다가 30km 이내 거주한 거주자를 포함합니다. 통작거리 여기에 30km가 개정된 내용이에요. 한번 보시고요. 자, 그래서 이거 맞는 지문입니다. 그 다음에 2번 지문 같은 것은 농지는 반드시 지적공부상 지목이 전답이어야 하고 그런데 반드시 이런 말 나오면 반드시 의심해 봐야죠? 아, 그렇잖아요. 반드시 의심해 봐요. 이거 기출지문인데 반드시 의심해 봐야죠, 여러분. 자, 농지는 지적공부상 반드시 전답일 것을 요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경작에 사용토에 있는 토지면 되고요, 이런 것들. 그래서 반드시 때문에 틀렸고. 3번 8년 이상 자격기간 계산 시 증여받은 경우에는요. 증여자의 자격기간은 합산하지 않습니다. 예? 증여받았을 때는 안 돼요. 상속받았을 때만 그 피상속인의 자격기간을 통산할 수 있지. 증여받을 때는 안 돼요. 증여받은 때로부터 경작기간 시작합니다. 4번 양도일륜제 경작용이 아닌 용도로 사용돼도 아니에요. 내가 지금 8년 자격 요건을 갖췄어요. 난 이제 시골 떠나왔어요. 그래서 내가 양도일륜제 농사는 안 짓고 있어도 나는 안 짓고 있어도 되지만 그 내가 양도하는 농지는 반드시 농작물의 경작에 사용되고 있어야지만 8년 자격 요건 요거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양도일륜제 경작용이 아닌 용도로 사용되더라도 틀렸습니다. 5번 세감면율은 100%인데 다만 감면세계 종합 한도액이 없이 그랬는데 틀렸습니다. 감면 한도액이 있습니다. 1년 내 얼마만 감면해 준다고요? 1억 원 한도 내에서만 감면해 줍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2억이었다 1억으로 바뀌었어요. 됐습니다. 오늘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교양 삼아서 여러분 농지 이런 거 물어보는 분들 많아요. 시골에 부모님이 농지 상속받았는데요. 뭐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 많은데 얘기 들어보면요. 서울시 지방사무인데 지금 팔려고 하는데요. 하다 보니까 질문을 듣다 보면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서 한 4, 5년 돼가지고 꼭 이렇게 질문하더라고. 만약에 기왕에 팔 거면 3년 내에 팔았으면 세금 안 내도 되잖아요. 근데 꼭 4, 5년 지나가지고 꼭 물어본다니까.
그래서 교양 삼아서 한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됐습니다. 그래서 저녁반은 강의 안 할 거고 오전반만 자, 특별히 교양 삼아서 문제 한번 봤습니다. 자, 그리고 266페이지 이제 양도세 계산 과정이 이제 중요하죠. 그래서 양도차익 계산, 장기 보유별 공제, 기본 공제, 세율, 그다음에 양도세 이제 예정신고납부, 확정신고납부 중요한 내용들이 다음 시간에 줄줄이 모여 있네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계산 문제도 여기 문제 엄청 많고 그런데 계산 문제를 뭐 다 풀어드리진 않을 건데 대충 제가 이제 풀어드릴 거고요. 그래서 뭘 짐 싸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양도세 계산 과정, 양도세 계산 과정. 자, 항상 나오면 뭘 떠올려요? 가, 필, 차, 장, 소, 기, 과. 그래서 자, 양도가 있어요. 필용불표에서 양도차익 구하는 거. 시험에 올해 또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작년에 나왔지만 또 나올 가능성 높고요. 차, 장, 장기 보유등재액 계산 또 역시 작년에 나왔지만 올해도 중요하고 차장, 소, 양도소 금액 계산에서 소, 기, 기본공제, 과세 또 우리가 또 장기 보유등재만큼 중요성은 없지만 그래도 기본공제도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고 소기과 과세표준 구한 다음에 곱하기 세율에서 산수세 구할 때 세율이 또 최근에 또 개정 내용이 계속 축적이 돼 있는데 안 나왔기 때문에 올해는 출제 가능성이 높다고 그랬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양도세 예정신고납부, 확정신고납부 시험에 무조건 나오잖아요.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 공부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빠지면 헛방이에요, 여러분들. 다음 주에는 양도세 대여섯 문제 나올 때 최소 양도세 한 3문제 정도가 다음 시간에 그 관계가 돼 있는데 빠지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여러분들이 꼭 그렇다면 세법문 항수 많지도 않은데 3문제는 비중이 큰 거예요,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제일 중요한 양도세 내용들이 남아있으니까 다음 시간에 무조건 다음 주에는 꼭 오시기를 당부드리고요. 다음 주에 시간 모습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